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영감 전체 대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서는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죠. 오늘 우리는 한 세계적인 사상가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강연자는 무대에 오르기 전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거대한 산불이 덮쳤을 때의 이야기였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피 경고 속에서 그는 며칠 밤낮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집은 무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아주 이상하고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집을 떠나야 한다면 딱 3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뭘 가져갈까?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집안을 걸어다니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묘했습니다. 그는 아끼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물건이지만 저건 두고 가야겠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자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실제로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얻고 축적하는 받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 무언가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처럼 극한의 위기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산불이 번질 때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바람이 우리 집에서 멀어지면 안도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안도하는 그 바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나의 안도와 타인의 불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기이한 이중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리더십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평상시의 리더십과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리더십에는 정해진 단 하나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인간적인 소통 기술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명령과 통제 방식의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영웅처럼 등장해 소리치고 지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영화에서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최악의 리더십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오늘 사장님 출근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직원들은 글쎄요, 아직 못 봤는데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리더가 있든 없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즉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와 같은 평상시의 소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드물게 명령과 통제 방식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해병대의 장교들은 평소에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관점을 얻기 위해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리더 혼자 모든 답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평온한 시기에 충분한 신뢰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전투와 같은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명령과 통제 스위치를 켭니다. 부하들은 리더가 내리는 명령이 모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리더는 다시 그 스위치를 끕니다. 훌륭한 리더는 이처럼 상황에 맞춰 자신의 스타일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원들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혼자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었고, 또 누군가는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 감사와 겸손이 아닌 다른 감정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면에는 분명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이는 언젠가 큰 문제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이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한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에선 그는 손에 든 스티로폼 커피컵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죠. 작년에 주최 측은 저를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했습니다. 공항에는 저를 기다리는 의전 차량이 있었고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체크인이 끝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차가 저를 행사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뒷문을 통해 곧장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아름다운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스티로폼 컵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방부 차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곳에 왔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 직접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와서 정문으로 들어와 행사장 뒤편을 겨우 찾아왔죠. 누군가에게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저쪽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티로폼 컵에 직접 커피를 따랐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자기 컵은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맡았던 직책을 위한 것이었죠. 지금의 저에게는 이 스티로폼 컵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조직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릅니다. 더 좋은 주차 공간, 더 높은 연봉, 누군가 대신 가져다주는 외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혜택은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격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장본인인 사이먼 시넥 자신은 어떻게 그 왜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시작된 뼈아픈 자기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고객들과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삶이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감정을 혼자 끙끙 앓으면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의 무기력함은 편집증과 우울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매일 거짓말하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중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지? 그의 거짓말과 가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던 것 같은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숨기는 데 쓰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열정을 되찾을 해결책을 찾는 데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애 하는지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본래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공유하자 그들에게도 효과가 있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외는 언제 형성될까요? 우리의 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10대 중후반에 거의 완성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외만 존재합니다. 일할 때의 외와 개인적인 삶의 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과제는 이 타고난 외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라는 것은 우리 뇌의 감정과 행동을 관장하지만 언어를 담당하지는 않는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외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를 찾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에게 묻기입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그리고 당신 역시 그를 위해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왜 친구인 것 같아? 아마 친구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겁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친구는 넌 재미있잖아, 넌 날 믿어주잖아 와 같은 일반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계속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건 그냥 친구의 정의잖아.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나만이 가진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당신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에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이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너랑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난 영감을 받는 기분이 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거나 눈물이 핑 도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말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주는 고유한 가치, 즉 당신의 외이기 때문입니다. 외의 개념은 비즈니스,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영업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하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아주 많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죠.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업 미팅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저희 회사는 업계 1위입니다. 멋진 사옥도 가지고 있죠. TV 광고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방금 전 최악의 소개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로 시작해 봅시다. 저는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눈을 뜹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일을 통해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도 갖게 되었죠. 정말 멋진 여정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는 같지만 그 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지에 마음이 움직이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는 회사의 전략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자동차에 비유해 봅시다. 자동차의 목적은 주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은 회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목적, 즉 뇌는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바로 이 자동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는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전략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자체를, 즉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폭스바겐이 갑자기 고급 세단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BMW처럼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의 가치는 명사가 아닌 동사여야 합니다. 정직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라여야 하고 혁신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라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가치는 회사가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운영될 때 나타나는 행동 양식 그 자체입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이 근본적인 가치는 변함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리더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때 직원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그 전략이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짜잔 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부터 고민하는 과정, 불확실성까지 모두 구성원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 발표가 나왔을 때 모두가 당연한 결과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통,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성과 목표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그 과정을 잃어버립니다. 비즈니스는 끝이 있는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게임입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80%만 달성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네이비실에서는 최고의 대원을 선발할 때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세로축은 성과, 즉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가로축은 신뢰, 즉 어떤 사람인가. 성과는 낮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 성과도 높고 신뢰도 높은 사람, 모두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성과는 높지만 신뢰가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팀에 해를 끼치는 독성 인물입니다. 네이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팀에 두느니 차라리 성과는 중간이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 조직은 어떤가요? 우리는 성과라는 측정하기 쉬운 지표에만 매몰되어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기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밝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낙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진실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더십이란 직책이나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목적의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영감 전체 대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서는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죠. 오늘 우리는 한 세계적인 사상가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강연자는 무대에 오르기 전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거대한 산불이 덮쳤을 때의 이야기였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피 경고 속에서 그는 며칠 밤낮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집은 무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아주 이상하고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집을 떠나야 한다면 딱 3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뭘 가져갈까?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집안을 걸어다니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묘했습니다. 그는 아끼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물건이지만 저건 두고 가야겠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자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실제로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얻고 축적하는 받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 무언가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처럼 극한의 위기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산불이 번질 때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바람이 우리 집에서 멀어지면 안도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안도하는 그 바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나의 안도와 타인의 불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기이한 이중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리더십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평상시의 리더십과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리더십에는 정해진 단 하나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인간적인 소통 기술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명령과 통제 방식의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영웅처럼 등장해 소리치고 지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영화에서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최악의 리더십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오늘 사장님 출근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직원들은 글쎄요, 아직 못 봤는데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리더가 있든 없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즉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와 같은 평상시의 소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드물게 명령과 통제 방식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의 장교들은 평소에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관점을 얻기 위해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리더 혼자 모든 답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평온한 시기에 충분한 신뢰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전투와 같은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명령과 통제 스위치를 켭니다. 부하들은 리더가 내리는 명령이 모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리더는 다시 그 스위치를 끕니다. 훌륭한 리더는 이처럼 상황에 맞춰 자신의 스타일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원들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혼자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었고, 또 누군가는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 감사와 겸손이 아닌 다른 감정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면에는 분명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이는 언젠가 큰 문제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이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한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에선 그는 손에 든 스티로폼 커피컵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죠. 작년에 주최 측은 저를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했습니다. 공항에는 저를 기다리는 의전 차량이 있었고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체크인이 끝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차가 저를 행사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뒷문을 통해 곧장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아름다운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스티로폼 컵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방부 차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곳에 왔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 직접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와서 정문으로 들어와 행사장 뒤편을 겨우 찾아왔죠. 누군가에게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저쪽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티로폼 컵에 직접 커피를 따랐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자기 컵은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맡았던 직책을 위한 것이었죠. 지금의 저에게는 이 스티로폼 컵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조직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릅니다. 더 좋은 주차 공간, 더 높은 연봉, 누군가 대신 가져다주는 외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혜택은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격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장본인인 사이먼 시넥 자신은 어떻게 그 왜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시작된 뼈아픈 자기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고객들과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삶이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감정을 혼자 끙끙 앓으면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의 무기력함은 편집증과 우울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매일 거짓말하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중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지? 그의 거짓말과 가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던 것 같은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숨기는 데 쓰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열정을 되찾을 해결책을 찾는 데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왜 하는지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본래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공유하자 그들에게도 효과가 있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왜는 언제 형성될까요? 우리의 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10대 중후반에 거의 완성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왜만 존재합니다. 일할 때의 왜와 개인적인 삶의 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과제는 이 타고난 왜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왜라는 것은 우리 뇌의 감정과 행동을 관장하지만 언어를 담당하지는 않는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왜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왜를 찾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에게 묻기입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그리고 당신 역시 그를 위해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왜 친구인 것 같아? 아마 친구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겁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친구는 넌 재미있잖아, 넌 날 믿어주잖아 와 같은 일반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계속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건 그냥 친구의 정의잖아.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나만이 가진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당신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에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이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너랑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난 영감을 받는 기분이 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거나 눈물이 핑 도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말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주는 고유한 가치, 즉 당신의 왜이기 때문입니다. 왜의 개념은 비즈니스,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영업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하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아주 많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죠.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업 미팅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저희 회사는 업계 1위입니다. 멋진 사옥도 가지고 있죠. TV 광고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방금 전 최악의 소개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로 시작해 봅시다. 저는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눈을 뜹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일을 통해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도 갖게 되었죠. 정말 멋진 여정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는 같지만 그 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지에 마음이 움직이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는 회사의 전략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자동차에 비유해 봅시다. 자동차의 목적은 주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은 회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목적, 즉 왜는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바로 이 자동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는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전략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자체를, 즉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폭스바겐이 갑자기 고급 세단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BMW처럼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의 가치는 명사가 아닌 동사여야 합니다. 정직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라여야 하고 혁신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라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가치는 회사가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운영될 때 나타나는 행동 양식 그 자체입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이 근본적인 가치는 변함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리더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때 직원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그 전략이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짜잔 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부터 고민하는 과정, 불확실성까지 모두 구성원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 발표가 나왔을 때 모두가 당연한 결과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통,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성과 목표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그 과정을 잃어버립니다. 비즈니스는 끝이 있는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게임입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80%만 달성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네이비실에서는 최고의 대원을 선발할 때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세로축은 성과, 즉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가로축은 신뢰, 즉 어떤 사람인가, 성과는 낮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 성과도 높고 신뢰도 높은 사람, 모두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성과는 높지만 신뢰가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팀에 해를 끼치는 독성 인물입니다. 네이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팀에 두느니 차라리 성과는 중간이지만 신뢰가 높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 조직은 어떤가요? 우리는 성과라는 측정하기 쉬운 지표에만 매몰되어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기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밝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낙관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진실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리더십이란 직책이나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목적의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영감 전체 대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서는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죠. 오늘 우리는 한 세계적인 사상가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강연자는 무대에 오르기 전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거대한 산불이 덮쳤을 때의 이야기였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피 경고 속에서 그는 며칠 밤낮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집은 무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아주 이상하고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집을 떠나야 한다면 딱 3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뭘 가져갈까?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집안을 걸어 다니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묘했습니다. 그는 아끼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물건이지만 저건 두고 가야겠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자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실제로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얻고 축적하는 받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 무언가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처럼 극한의 위기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산불이 번질 때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바람이 우리 집에서 멀어지면 안도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안도하는 그 바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나의 안도와 타인의 불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기이한 이중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리더십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평상시의 리더십과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리더십에는 정해진 단 하나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인간적인 소통 기술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명령과 통제 방식의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영웅처럼 등장해 소리치고 지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영화에서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최악의 리더십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오늘 사장님 출근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직원들은 글쎄요, 아직 못 봤는데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리더가 있든 없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즉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와 같은 평상시의 소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드물게 명령과 통제 방식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의 장교들은 평소에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관점을 얻기 위해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리더 혼자 모든 답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평온한 시기에 충분한 신뢰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전투와 같은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명령과 통제 스위치를 켭니다.
부하들은 리더가 내리는 명령이 모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리더는 다시 그 스위치를 끕니다. 훌륭한 리더는 이처럼 상황에 맞춰 자신의 스타일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에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원들과 상황에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혼자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었고, 또 누군가는 넘어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 감사와 겸손이 아닌 다른 감정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면에는 분명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며 이는 언젠가 큰 문제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이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한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에선 그는 손에 든 스티로폼 커피컵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죠. 작년에 주최 측은 저를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했습니다. 공항에는 저를 기다리는 의전 차량이 있었고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체크인이 끝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차가 저를 행사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뒷문을 통해 곧장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아름다운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스티로폼 컵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방부 차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곳에 왔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 직접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와서 정문으로 들어와 행사장 뒤편을 겨우 찾아왔죠. 누군가에게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저쪽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티로폼 컵에 직접 커피를 따랐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자기 컵은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맡았던 직책을 위한 것이었죠. 지금의 저에게는 이 스티로폼 컵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조직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릅니다. 더 좋은 주차 공간, 더 높은 연봉, 누군가 대신 가져다주는 외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혜택은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격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장본인인 사이먼 시넥 자신은 어떻게 그 왜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시작된 뼈아픈 자기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고객들과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삶이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감정을 혼자 끙끙 앓으면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의 무기력함은 편집증과 우울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매일 거짓말하고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중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지? 그의 거짓말과 가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던 것 같은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숨기는 데 쓰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열정을 되찾을 해결책을 찾는 데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왜 하는지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본래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공유하자 그들에게도 효과가 있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외는 언제 형성될까요? 우리의 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10대 중후반에 거의 완성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외만 존재합니다. 일할 때의 외와 개인적인 삶의 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과제는 이 타고난 외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라는 것은 우리 뇌의 감정과 행동을 관장하지만 언어를 담당하지는 않는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외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를 찾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에게 묻기입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그리고 당신 역시 그를 위해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왜 친구인 것 같아? 아마 친구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겁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친구는 넌 재미있잖아, 넌 날 믿어주잖아 와 같은 일반적인 대답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계속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건 그냥 친구의 정의잖아.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나만이 가진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당신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에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이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너랑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난 영감을 받는 기분이 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거나 눈물이 핑 도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말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주는 고유한 가치, 즉 당신의 외이기 때문입니다. 외의 개념은 비즈니스,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영업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하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아주 많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죠.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업 미팅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저희 회사는 업계 1위입니다.
멋진 사옥도 가지고 있죠. TV 광고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방금 전 최악의 소개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로 시작해 봅시다.